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 게임 회사가 담배 흡연 등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업무 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최근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이 달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위에 올라가 인증샷을 찍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숨까지 걸고 인증샷을 찍으려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할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금 연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방송에 임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 게임 업체가 근무 시간 중 흡연을 포함해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비업무 시간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수십 분이 걸린다면 이를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식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카톡하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저는 그 시간을 아껴서 담배를 피는 건데, 회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화장실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 시간을 다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담배를 또 피러 나가는데, 근무 중 흡연, 이른바 담배 타임을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다와 개인의 기호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 중심으론 나는 일하는데 왜 흡연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비우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흡연자들은 잠깐 쉬는 시간일 뿐이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는 겁니다. 네. 자, 그냥 단도직입으로 세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흡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흡연자입니다. 아, 흡연자시고. 네. 저는 구흡연자. 지금은 이제 끊었고요. 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자, 흡연자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흡연자를 대변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동시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장님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희 직원 중에도 담배 피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는데, 네. 저도 담배를 피면서 너무 담배를 자주 피러 나가면 약간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도 피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예요? 그러니까 흡연자에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네. 담배를 피지 않고 남들 담배 피는 사람들 피러 갈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비흡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 오히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혜택?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비흡연 보너스라든가. 돈으로. 네네.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은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시네, 결국은. 그죠. 흡연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업무 시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에 한 번 가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이걸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담배를 안 피고 그 시간에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그리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금연하고 담배 안 피는 직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다.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구흡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이 뉴스랑 이 아이템을 듣고 정말 세상살이 팍팍해졌구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제도로 만들고 제한을 하고 이것이
이슈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삭막함을 느꼈습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우리 장유미 변호사 어떻게? 저는 노동 통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뭐 테일러리즘, 뭐 포디즘 이래서 앞에 컨베이어 벨트가 쭉 가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상 강제하는 거에 현대판 아닌가? 왜냐면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딱 기준도 있어요. 15분을 비우면 안 된다. 그럼 15분을 비우는지 어떻게 사용자가 알지? 라고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태깅하면서 이 구역을 지나가야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갈 때도 로비에 갈 때도 아니면 회사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갈 때도 다 어디를 가는지가 집계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15분을 비우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노동 통제의 한 이제 버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출입처에 나가는 기자일 때 한 여러 명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비흡연자고 저를 뺀 거의 대부분이 흡연자여서 우르르 나가서 담배를 같이 피고 한 20-30분을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이 잡혀 있고 그날의 방송 배분이 잡혀 있고 대단히 소외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참다가 제가 나중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왜 너희들만 나가냐? 네. 그 회사 내에 흡연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연 중에 중요한 3대 연이 학연, 지연, 흡연이다. 그리고 온갖 고급 정보가 그 흡연장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저 거기서만 담배 피면 내욕할지 모른다. 혹시 이런 경계심? 내욕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약간 배제하는 느낌. 네, 배제당하는 비흡연자들은 배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장유미 변호사 컨베이어 벨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담배 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데 배치된 노동자는 애당초 이건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게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업무를 자기가 알아서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을 단순히 노동 시간만 갖고 잴 수 있는 거냐. 노동의 창조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의 의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글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꼴초가 많으냐. 순간적으로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정신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작가님 맞죠? 네. 그래서 뭐 담배 많이 피고 커피 뭐 하루에 10잔 넘게 마시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노동의 창의성을 증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실제로 밤마다 일부러 술을 마셨어요. 피츠제럴드도 술을 마시면 사실 우리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내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피츠제럴드 너무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다면 사람이 사무직 노동자는 뭔가 지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면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앉아서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쁘면 다시 반려당하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직업적인 그 성과를 논하는 게 중요하지 이 시간을 통제하는 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여기서 거죠. 이제 그 담배 예찬론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환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잠시 뭔가 계속 루틴대로 진행이 되던 게 잠깐 끊고 한번 심호흡도 하고 머리 좀 한번 그러니까 다시 멍 때릴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해야 이게 이제 환기가 되고 정신적 환기가 돼서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꼭 담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 개념으로 이거 그냥 따옴표 때 인용이에요. 땡땡이 그죠? 이런 것 같지는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의 결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앉아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걸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뇌에 산소도 많이 공급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작법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글이 안 풀릴 때 스트레스 받는 현상을 라이터스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이터스 블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대가들이 다 산책을 해요. 달리기를 하고. 근데 뭐 직장인이 업무 시간 중에 달리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미니 산책이 뭐냐? 잠깐 화장실 가면서 옥상 정원 가서 신선한 공기 쐬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리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딱 15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다. 사실 이거는 조금 세게 말하자면 감시사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푸코가 말한. 그러면 이런 그 시스템이 결국은 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집중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그럼 정 180도 다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사장님의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점심 휴식 시간 주지 않냐 1시간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1시간 짧습니다. 그리고 업무라는 건 정말 그 지속성과 영속성이 있고 동료들과 같이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5분은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걸 초과하면서까지 외부에 나가서 다른 동료들의 업무가 좀 가중되고 부담되고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당신은 나가서 2, 30분을 쉬고 들어오느냐. 그동안 전화 응대는 내가 해야 되고 당신이 처리 못한 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또 불만이 있어서 저는 15분이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 그 구흡연자. 네. 근데 흡연할 때는 하루에 적으면 2갑, 네. 보통 3갑을 폈던 헤비 스모커로서 네. 담배 타임 15분은 솔직히 좀 길다. 저도 길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15분 좀 길다. 결국 이게 매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현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도중에 회의 참석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서 우르르 나가서 2, 30분씩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또 전화 응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구성원들끼리 토론하고 건전한 그 휴게 문화를 논의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지 이게 제도로 산술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살이 너무 팍팍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죠. 근데 요즘 이제 회사 건물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뭐 옥상이나 야외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면 이동하는 시간이 좀 있고 이 흡연 타임이 흡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저런 시간 다 해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사측과 직원 사이에 이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도 존재하지만 보통은 동료들끼리 갈등이 제일 맞습니다. 크더라고요. 사실 매너 문제가 제일 큰 게 일단은 그 흡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한번 탁 피고 돌아오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그 담배 냄새가 되게 역해요. 맞아요. 그럼 흡연자는 그 담배 냄새 빼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바로 들어오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담배 빼고 바람 맞고 조금 걷고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 회사의 흡연 구역이 근무 공간에서 너무 가깝다 보면 담배 냄새가 들어오거나 내 호흡기에 영향을 끼치니까 흡연 구역은 더 멀리 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흡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뭐 중요하고 일리는 있지만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생각하는 매너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뭐라도 해볼까라는 입장에서 이 방안을 내놓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비슷한 문화권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좀 대처를 할까 이런 문제가 있긴 할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흡연자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마다 이게 흡연 공간이 있어요. 재떨이가 이렇게 있고 편의점마다 앞에 재떨이가 있고 이제 요즘 일본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동료가 계속 담배를 피니까 이 짜증이 난 옆 동료가 그 상관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 상관은 또 회사 사측에 보고를 해가지고 월급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노동청에다 이제 노동부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의 월급을 줄였다 담배 핀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판례를 봤더니 그 일본 법원에서는 휴식의 정의는 노동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인데 회사에서 지정한 흡연 공간에 있었고 근무처의 안에서 속한 상태에서 담배를 폈고 언제든 업무 장소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했기 때문에
휴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노동으로 쳐야 된다라고 해서 사측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네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뭐가 떠올랐냐면 한국의 또 다른 회사에서는요. 마우스가 20분간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해서 그걸 또 집계 내에서 화제가 됐던 회사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너무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연 근무제를 하니까 이제 어떤 근로의 탄력성을 근로자한테 부여를 하되 대신 사용자 측에서도 이거는 체크를 하겠다. 근데 당연하지만 좀 반발이 있었고 이 부분이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런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노동 통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강화된다는 인상을 받고 아까 삭막하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를테면 공장에 화재랑 보안을 이유로 CCTV를 엄청 설치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 간부들이 그걸 비닐봉지로 가렸습니다. 몇 개를. 1, 2심이 다 유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무죄를 내렸어요. 그 정도는 근로자가 이제 감시를 받는다고 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당행위다라고 또 판단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풍경이 노동의 풍경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러면 이런 발상법은 어떨까요? 담배 타임이 아니라 휴식 타임.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시간에 담배 피러 가고 어떤 사람 핸드폰 보면서 다시 좀 릴렉스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오히려 그게 심플한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업무 특성이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개인의 또 업무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2시간 바짝 집중해가지고 내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개인 루틴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네. 너무 군대 같잖아요. 정말 그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저도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딱 50분 일하고 난 다음에 모든 동료들이 쉬면 시끄러워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영감이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꽂힐 때가 있죠. 근데 모두 쉬면서 갑자기 시끄러워지면 흐름이 끊기니까 그러면 이 휴식 시간의 양을 보장을 해줘야 되나? 그 양을 보장한다는 건 또 감시하는 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세의 문제잖아요. 이중의 자세는 하나는 일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동료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편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만 정해진 시간에 나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제 따져 묻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업무 특성을 갖고 있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사무직 같은 경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한 일이야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의 선택과 역량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 일하면 뭐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하나의 조직에 맞물려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는 진척 정도가 또 다른 파트에 있는 어떤 업무와 연관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아마 회사는 고려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계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 찾아가면 계속 담배 피러 갔다고 자리를 비워. 이래서 짜증이 난다라는 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서 잘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도로 풀어가기에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오히려 이제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니까 직장 내에서 왕성한 토론 문화. 그러니까 사내 게시판 사실 익명 게시판도 저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는 해요. 익명 게시판에서 나오는 의견이 결국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왕성한 소통 창구를 더 만들어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비흡연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여기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더합니다. 다음 주까지 혜택 내용이 뭔지는 말씀.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비흡연자에게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 방송에 지금 끌어낸 방안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저희 방송의 그 지분은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은 뭐 100%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제가 뭐 그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 커미션. 혜택을 입는 직원들에게 이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커미션. 전적으로 이 방송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비흡연자에게 혜택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장규에 방문해야겠네요. 저도 저기 취직하고 싶네요. 그리고 담배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흡연자들이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그 마음을 좀 누구를 틀릴 수 있게끔 뭔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일을 대하는 에티켓, 동료를 대하는 에티켓의 문제라면 에티켓의 기본은 자발성입니다. 네. 사실은 이걸 좀 확인을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NS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나를 표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일까요? 최근 목숨을 건 인증샷을 찍으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한 유명 화산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인증샷을 찍겠다며 분화구 쪽으로 이동하다 넘어지며 7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 인증샷을 찍는 지하철 서핑, 버스 지붕에 올라가는 버스 서핑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핑 유행으로 인해 작년 최소 5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인증샷 남기기가 계속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으로 유명한 하와이의 하이쿠 계단은 계속되는 사고에 아예 철거 조치에 들어갔고, 인도는 인증샷 금지 구역을 정해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좀 황당한데요. 자기가 무슨 스파이더맨입니까? 아니 왜 달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위로 올라가요? 이게 뭐 일단 개인 SNS에 이제 올리면 이런 사진들이 좀 자극적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좀 주목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데 정차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이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는 게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 보니 사고가 또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 SNS 운영 업체, 미디어 업체 측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차단해달라 지금 요청도 돼 있는 상태고요. 캠페인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심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보고서를 봤는데 외국에서 학술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400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셀카를 찍다가. 그래서 홍콩에서도 엄청 유명한 소피아 청이라는 여성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 위험한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관심 갖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진 찍다가 사망했더라고요. 위험한 폭포에서 또 자기 사진을 올리다가. 이게 좀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반작용 같습니다. 아까 그 오디오에서 잠깐 나왔지만 추가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난달 4월 20일이에요. 그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의 이젠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30대 중국 여성이 그 화산 분화구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가이드가 경고를 했는데 그 이 이젠 화산은 분화구 가까이 가면 거기 유황이 공기와 반응을 하면서 푸른빛을 낸다고 해요. 근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진이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추락사가 있었고, 이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야마나시현에 후지카와 구지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후지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요 후지산을 배경으로 일본의 그 대형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풍경이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뒤에는 후지산인 큰 자연이 있는데 그 앞에 외롭게 편의점 하나가 딱 현대적 건물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밤에 조명이 켜지면
광경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교통도 잘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시 당국에서 후지산을 가려버리는 거대한 가림막 설치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또 나온 그 하와이 하이쿠 계단 여기는 원래 2차 대전 당시에 미 해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3,922개의 계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면 오아후 섬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미국에서 1987년에 금지를 시켰어요. 출입 금지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서 사망하니까 아예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또 뭐 중국 허난성의 절벽바위라고 바위 끝이 혓바닥처럼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공 수백 미터에 그 얇은 바위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자꾸 인증샷을 찍으니까 여기도 출입 금지로 지정됐는데 계속 인증샷 찍다 보니까 결국은 아예 중국에서 이 바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년의 세월을 견뎌온 자연 유산을 그냥 파괴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SNS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알겠는데 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역사에서 이런 비스무리한 사건이 있습니까 혹시? 그 신대륙이나 미지의 세계에 도달한 탐험가들한테 이 인증샷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 남극에 도달했던 뭐 로얄 아문센 아니면 뭐 달에 착륙했던 그 아폴로 11호 대원들 전부 다 인증샷을 남겼는데 논란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워드 힐러리가 인증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증샷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정상에 등반했냐는 의심을 계속 제기받은 건데 왜 그랬냐면 이때 이제 1953년인데 인증샷에 찍힌 사람이 힐러리가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셰르파입니다. 네팔 현지인 셰르파. 그래서 왜 그러면 셰르파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이 기계 문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현지인한테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좀 협소해서. 예, 이만큼 사람들은 인증샷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같으면서도 다르죠. 사진이 그건 어쩌면 증명샷, 그죠? 그렇죠. 인증샷. 네.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샷. 이건 이제 요즘은 그냥 인증샷. 네. 그러면 또 이제 지금부터 다시 돌아와서 SNS에서 인증샷으로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목숨 걸고 인증샷을 찍는 그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추억을 남기려면 가장 좀 앵글이 좋은 자리에서 찍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그 앵글이 가장 좋은 자리가 위험한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인증샷을 뭐 매번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지금 이 순간 빨리 남겨야 되다 보니 다른 위험이 이제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앞에 그 유명한 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대 놀러 가거나 졸업하거나 입학할 때 부모님과 함께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게 항상 대표적인 인증샷인데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사람들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이제 거기를 이제 광장화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고 영남 알프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네, 이제 이 울주군하고 밀양시, 양산시 이렇게 해서 8개 산을 영남 알프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멋있어요, 거기. 네, 거기를 이제 가는 곳마다 인증을 하면 사람들도 이제 그 경험이 되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나 영남 알프스 팔봉을 다 정복했어. 뭐 이렇게 이제 인증샷으로 남기고 개인적으로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가 정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으려고 몰려 있다 보니까 정체되면서 사고가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하게 돼서 여기를 영남 알프스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8봉에서 7봉으로 줄어들었어요. 안전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진을 찍어놔야 내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달에 가진 못했지만 영남 알프스의 8봉만큼은 내가 정복을 했어.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 SNS에 올릴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순간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 다른 위험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랑받고 싶은 욕구, 관심받고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유명한 인증샷을 많이 남기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일부라고 보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인증샷을 찍고 싶은 욕구는 문학 이론에서 말하는 내러티브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손들한테 자기의 지난 삶을 막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 뭐 정치인, 운동 선수도 꼭 회고록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어가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수구지심이라고 해서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았던 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죽듯이 인간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러티브 욕망 혹은 서사 욕망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가 아니라도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소중한 장면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수려한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찍어줄 수 있는 그 촬영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삶의 자취를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두에게 핸드폰은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인증샷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극단적으로 실현된 게 위험한 인증샷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특별한 샷을 남기면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 같고 댓글로 야 어떻게 찍었어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적인 욕심에 이 소위 이제 시체말로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 그 다른 나라의 문화재 위에 올라가가지고 인증샷 찍었다가 이제 욕을 많이 먹는 사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 사진 욕심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찍어 올렸다가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장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SNS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인정욕 그리고 과시욕이 분명히 저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성공 그리고 상황을 타인으로부터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상징적인 게 SNS에 달리는 좋아요. 댓글로 자기 만족을 얻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리적인 기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책에서 봤을 때 뭐 특정 연령과 성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20대 여성의 우울증의 증가와 SNS의 어떤 이용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과 내 삶을 굉장히 용이하게 견주게 되고 거기서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면 사진 한 장으로 대단히 화려함을 남기는 건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걸로 경쟁을 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는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일 잘 평가하는 건 자기 자신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3세대를 거쳤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기 단계 1세대에서 나타난 것은 오히려 어떤 특정 집단의 귀속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예를 들어서 나 변호사야. 그러면 나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 이런 어떤 집단 정체성을 개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 이게 이제 1세대 개인의 정체성 찾기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성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동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하니까 동일시하는 거고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2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동질성이 아니라 차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인정투쟁에서 나타났던 젠더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그 소속돼 있지만 너희하고 달라. 너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정체성을 강조해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또 집단 속에 그러니까 귀속돼 있다는 점은 같은 이걸 2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게 말 그대로 원자화된 개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질성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고 차이성에서도 자기 동질성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순전히 오로지 자신의 외형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불안정한 정체성에 내어몰린
여기서 추구되는 그 정체성의 핵심 키워드가 네. 독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특성. 무조건 남들과는 다른 무엇 이거.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숨 걸고 인증샷 찍는 것도 결국은 좀 더 다른 부분. 네. 남들과는 좀 더 다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어느 한쪽으로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하는 이런 네. 분석한 학적이 있더라고요.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차별성, 차이성을 둔다는 게 내가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속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그렇죠. 이 브루드웨이가 얘기한 구분짓기 이걸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다르다는 것도 어느 순간 굉장히 일반화되니까 나는 좀 더 다르다. 이게 결국은 이제 독특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체성 네.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집단, 네. 집단 정체성에 내가 의존할 수가 있는데 3세대가 되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게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끊임없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SNS에 끊임없이 인증샷을 올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해 들어가는 것. 네. 이게 결국은 SNS 인증샷, 어떤 심리적 어떤 기저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네. 거기서 자꾸 이제 극단으로 내달려 아까 얘기했던 목숨을 네. 거는 것이 이제 거기서 관통하고 있는 게 독특성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왠지 내가 강아지는 특별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 것 같고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내 자식은 다 천재인 부모의 심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동영상을 엄청 찍는데 계속 참습니다. 이걸 계속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어떻게 너희 집 강아지는 이렇게 똑똑하니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누르고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자라고. 그래도 많이 올리네요. 그래도 많죠. 하나씩만 올려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이게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냥 둘만의 관계로도 충분히 나는 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SNS라는 이 도구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SNS를 평소에 별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작가님이 그렇더라고요. 또 부르드의 구별짓 말씀 주시는 걸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부르드의 구별짓기 뭐 이런 거잖아요. 자본이 있고 사회적인 성취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내가 타인과 구별짓지 않기 위해서 뭐 프랑스의 귀족들이 어떤 취향 그리고 식사에서 아주 고급적인 그런 교양을 우리만 아주 소수 집단만 누린다는 걸 외부에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우리는 과시. 그렇죠. 이게 확장되고 연장돼서 당신들 뭐 어디 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지만 나는 거기 플러스 알파로 더 독특성을 확보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소비 사회 이론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말이 하나의 명제처럼 떠올랐거든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쇼핑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 특정 명품 브랜드를 사서 계속 쓰는 존재냐 아니면 나는 스포츠 브랜드를 계속 사서 쓰는 존재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사회 경제적 위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가장 즉각적으로 쉽게 자신을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쇼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SNS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먹는 곳, 내가 여행의 목적지로 삼는 곳, 내가 묵는 호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인증샷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반대로 SNS도 안 하고 인증샷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존감이 정말 높거나 구식이거나. 저는 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SNS를 끄는 사람 입장에서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구식이면서 자존감이 높다. 차마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저는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개인적인 뭐 농반이지만 저는 딱 음식 나오면 일단 네. 찍잖아요. 네. 올리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뭐야? 그 기다려주는 게 요즘은 아주 기본 매너입니다. 네, 그거 어기면 네. 매너 없는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뭐 기다려주긴 하는데 네. 꼭 찍어야 되냐 이거죠. 아니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사진에 정말 진심인 민족이거든요. 그런가요? 그 몰래 카메라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사진 찍어달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한국인들입니다.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자기 사진도 잡고 뭐 자기 사진도 아닌데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찍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인은 꼭 여러 장 찍어줘요. 여러 장 찍어주고 그리고 뭐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보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 다시 찍어줍니다. 외국인은 한 장 찍고 가버리는. 네. 지금도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 이제 제 선배 얘기할 때 이제 유럽을 갔는데 네. DSLR. 네. 사실 그 카메라가 전문가용이라면서요. 네. 한국인들은 다 갖고 있었죠. 이제 그걸 메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한국인이 거의 대부분이다. 네. 외국인은 그냥 똑딱이 들고 다닌다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사진이 진심이다. 사진에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사실 뭐 SNS에 올라오는 인증샷이나 아니면 예전에 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뭐 성조기를 꽂고 그걸 또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면서 인증샷은 우리 일상 영역에서 인증샷은 자기가 어떤 업적을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업적에 뭐 트로피나 상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빨리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상장의 대체제인 거죠. 저는 그렇게 여기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달에 최초로 착륙을 했던 닐 암스트롱을 대부분 기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을 디딘 버즈 올더린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세 번째 우주인인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21시간 동안 그 사령선에 머물면서 이 두 사람이 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제센터와 연락을 하면서 시스템을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달의 표면을 볼 수도 없었고 마이클 콜린스가 사실은 남들이 인증샷에 찍힐 때 유일하게 달의 뒷면을 본 사람입니다. 마이클 콜린스가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달의 뒷면으로 넘어가면서 지구 관제센터와 잠시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달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신과 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가 없었다면 인류는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이 마이클 콜린스의 업적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위험한 인증샷을 안 찍고 묵묵히 내 삶을 걸어가는 거, 그 걸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은 훌륭하고 의미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린스가 이제 외계인의 지구 침공 전진 기지를 유일하게 본 사람이니까 달의 뒷면을 봤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은 타인을 통해서만 확인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네.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결국 인증샷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방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쉬운데 그것도 정도껏 하자. 네, 정도껏 하자. 목숨까지 걸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위험한 사진 명소 한 군데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셀카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언이네요. 명언이네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네, 요걸 결론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